한 노조가 9만 명을 등에 업고 한국 최대 기업의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 이야기인데요. 요구안은 1인당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는 성과급이었고, 노조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당당했던 그 순간이 왜 오히려 몰락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2026년 봄,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던 날, 삼성전자 경영진의 서랍 속에는 노조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문서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거든요. 이 싸움의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름, 삼성전자 노조가 전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을 때 결과는 93.1% 찬성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손을 댄 숫자였죠. 투표 결과가 공개되던 날, 노조 사무실 안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집행부의 한 간부는 주변에 이 숫자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 우리가 멈추면 하루에 수천억이 날아가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노조의 자신감에는 나름의 단단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요구안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1인당 평균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 50% 상한 폐지와 무이자 주거대출, 자사주 30주 지급 등 15가지 추가 요구안이 줄줄이 딸려 있었죠.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이토록 구체적이고 대담한 요구안을 삼성전자 노조가 들고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노조의 태도는 단호함을 넘어 거의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사측이 난색을 표하자 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부 공지를 돌리며 같은 직원끼리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압박하는 구조를 만들어갔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 불참자를 향한 노골적인 눈총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을 정도니까요. 당시 언론은 전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총 손실이 9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를 수십 번 새로 깔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노조는 이 숫자가 곧 자신들의 막강한 협상력이라고 믿었고, 기업이 하루에 수천억을 잃다 보면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지켜온 무노조 원칙의 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이 코앞에 왔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당황한 기색이나 서두르는 움직임 전혀 없이 그들의 확신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노조가 9조 원짜리 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동안 기업의 회의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서들이 검토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노조의 무리해 보이는 요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분노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며 영업 손실이 14조 원이 넘었던 그 해, 감원 없이 묵묵히 버텨낸 현장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은 0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임원진에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이 지급되면서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었죠. 한 직원은 익명 커뮤니티에 회사가 적자라서 우리는 영원이래. 근데 임원들 성과급은 멀쩡히 나왔다고. 이게 같은 회사 얘기야? 까며 깊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과급 산정 기준인 EVA 지표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설비 투자와 자본 비용 등을 추가로 빼고 남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데, 치킨집으로 비유하자면 닭 팔아서 번 돈에서 튀김기 새로 산 돈과 인테리어 빚까지 다 제하고 남은 금액인 셈이거든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여서 노조 사이에서는 회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깜깜이 지표라는 불신이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확히 공개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원 1인당 3억 원 안팎의 역대급 성과급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같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데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물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노조의 분노에는 분명 정당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노조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직원이 약 3만 3천 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12만 명이 넘거든요. 10명이 나눌 파이를 40명이 나누면 한 사람 몫은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가 무리해서 요구한 20%를 다 받아내더라도 하이닉스 직원의 성과급 수준에 겨우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정당한 분노를 잘못된 산술적 계산 위에 올려놓은 것이 노조 스스로 판 첫 번째 함정이었던 셈입니다. 찬반 투표가 가결된 직후 노조 집행부는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공식 최후 통첩을 사측에 보냈습니다. 협상 창구는 형식적으로 열려 있었지만 태도는 이미 통보에 가까웠고 집행부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우리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멈추면 그게 끝이야.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이런 오만한 확신은 협상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사측 실무진이 EVA 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하려 하면 노조 측 협상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기업 노사 협상에서 반복되어 온 이 낡은 전술은 기업을 조급하게 만드는 데 무척 효과적이었고 노조는 이번에도 그 공식이 당연히 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측 협상 대표는 자리를 박차는 노조를 비쫓아가지 않고 회의실 문이 닫히면 그대로 서류를 챙겨 조용히 자리를 떴으며 노조가 강경할수록 기업의 반응은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이 고요함을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는 신호로 잘못 읽고 말았죠. 사측이 그토록 조용했던 진짜 이유는 이미 협상 이외에 거대한 판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회의실에서는 평택 공장 자동화 전환 검토 보고서, 텍사스 신공장 공정 배치 확대안, 국내 신규 채용 규모 조정안이라는 세 가지 문서가 동시에 꼼꼼히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협상력이 최고 정점에 달했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 그 정점이 곧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최대 격전지는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에 들어갈 앵서 세대 제품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으로 반도체 칩을 16층 이상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초정밀 공정인데요. 이 작업은 숙련된 엔지니어의 감각과 순간적인 판단이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영역이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빼앗긴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인력이 밀집한 평택 공장이 파업의 중심이 되면서 라인이 멈추는 하루하루가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치명적인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 멈추면 우리가 잃는 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시장을 통째로 잃는 거야. 라는 한 현장 관리자의 절박한 말처럼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노조는 이 막대한 압박이 기업을 억지로라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길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이 아찔한 장면에서 얻은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은 통제할 수 없는 최대의 위험 변수라는 뼈저린 확신뿐이었습니다. 가장 정밀하고 중요한 순간에 생산 라인을 볼모로 멈출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단단히 굳어졌고 노조가 파업으로 알량한 협상력을 과시하는 동안 기업은 오히려 인간 의존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청사진을 서둘러 완성하게 된 것이죠.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조가 원한 건 임금이었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얻어낸 것은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밀어붙일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노조가 달콤한 승리를 눈앞에 뒀다고 믿던 무렵 법원에서는 조용한 판결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파업 기간 중 불법쟁의 행위로 분류된 일부 행동에 대해 법원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버린 겁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배상액이 명시되자 강경파는 항소하면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돈 받으러 싸우는 건데 대체 왜 우리가 배상을 해야 해? 라며 처음으로 짙은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음에 집행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굳건했던 노조의 탈퇴 신청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선언 이후 넉 달 만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수가 10% 이상 줄어들며 속에서부터 조용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죠. 삼성전자 사측은 이 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노조를 통하지 않은 직접 소통 채널을 열었고 노조가 요구했던 15개지 항목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현장에 조용히 공개했습니다. 노조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처우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노조의 존재 이유 자체를 가장 치명적으로 흔들어 놓은 전략이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고 탈퇴율이 슬금슬금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일부 라인에 대한 자동화 설비 도입 계획을 공식 검토하며 두 번째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2026년 현재 인간형 로봇의 대당 가격은 3천만 원대까지 뚝 떨어진 상태였고 국내 완성차 대기업마저 이미 해외 공장에 로봇을 속속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었죠. 파업 손실이 9조 원으로 추산되는 마당에 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초정밀 공정만큼은 로봇이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경영진은
로봇이 못하는 공정은 한국에서 안 하면 됩니다. 가는 아주 차갑고도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제야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5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진짜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은 그저 표면적인 명분일 뿐 해고와 채용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미국의 노동 환경이 본질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강성 노조와 수십 차례 얼굴 붉히며 교섭을 반복해야 하는 껄끄러운 공정을 텍사스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구조 없이 마음 편히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과거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강성 노조를 피해 동유럽과 미국 남부로 생산 기지를 줄줄이 이전하며 단기적으로는 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이겼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자체가 국경 밖으로 다 빠져나갔던 뼈아픈 역사와 구조적으로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걷고 있는 길 역시 정확히 그 연장선 위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탈퇴율이 오르고 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쌓이며 자동화 계획까지 기정사실화되자 끝까지 싸우자던 강경파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현장 조합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달라졌습니다. 파업으로 임금 손실만 누적되고 자신이 서 있는 라인에 자동화 도입마저 예고된 마당에 투쟁의 명분은 모래성처럼 흩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은 그제야 뒤늦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4억을 받아내는 동안 공장이 로봇으로 싹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기는 건 맞아? 이 핵심적인 질문 앞에서도 집행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노조가 가장 든든한 무기라 믿었던 파업 카드는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가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서두를 완벽한 핑계거리를 쥐어주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고 말았던 거죠. 삼성전자 경영진은 애초부터 그 진흙탕 같은 협상 테이블에 끌려 들어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을 노조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낡은 무노조 경영이 억압과 감시였다면 글로벌 기업이 새롭게 꺼내든 칼은 바로 기술적 배제와 지리적 회피였습니다. 싸울 상대를 탄압하며 힘을 빼는 대신 아예 싸울 링 자체를 치워버리는 이 지능적인 새로운 판에서 한국 강성 노조가 수십 년간 우려먹던 투쟁 전술은 더 이상 단 1mm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직물 공장의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믿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던 러다이트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결국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헛되이 기계를 부순 노동자들만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서늘하고도 냉혹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올 파이를 더 크게 썰어내려는 소모적인 싸움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파이를 구워내는 오븐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노조의 분노에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이나 적자 속 임원들만의 씁쓸한 보상 잔치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당한 분노를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투쟁으로만 표체한 대가로 기업은 굳이 한국 땅에 골치 아픈 공장을 남겨둘 이유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법원 판결과 내부의 이탈이 노조의 안을 갉아먹는 동안 무심한 로봇과 텍사스의 신공장은 노조의 바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한국의 제조업 노조들은 아주 무겁고 새로운 질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강성투쟁으로 당장의 임금을 올리는 것과 10년 뒤에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공장을 이 땅에 남겨두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지켜낼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 현명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먼저 일터를 잃고 쫓겨나는 것은 경영진도 목소리 높이던 집행부도 아닌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평범한 한국의 노동자들일 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이 조용하지만 치열했던 싸움이 과연 한국 노동운동 전체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팩트체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